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도 마크 미너비니가 썼다. 중요한 문구 1. 그들은 절대로 한 종목에서 총 자산 대비 2.5% 이상 잃지 않는다. 0.5% 이상 잃지 않는 투자자도 있었다. 2. 매수가에서 10% 이상 떨어진 종목을 손절하지 않은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손절을 한다고 밝혔다. 3. 한 종목에 절대로 25%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보통 이보다 훨씬 작게 매수하고 가격이 오를 때만 추가 매수를 하고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1장 들어가며 1. 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트레이딩 스타일이 바뀌는가요? 95%는 그대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시장에 나타나는 차트 패턴들은 100년 전에도 존재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달라진 점은 지금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할 때를 5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과도 바뀌었나요? 비교적 그대로다. 준비 작업 대부분은 전날 밤에 마치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면 어떤 주식에 관심을 둘지 가격은 어느 선으로 할지 등은 이미 알고 있다. 30분 전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고 실적 발표와 보유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을 찾아봅니다. 또한 개장 시간 전 선물 거래를 눈여겨보고 개장 시 시장 움직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유 종목들에 대해 검토. 장 시작 후에는 계획해 놓은 대로 처리합니다. 돌발 상황을 싫어해서 최대한 많은 사항을 미리 고려해 깜깜이 거래 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은 피하고자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거래 시간 이외의 시간에 준비 작업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진행될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미리 준비할수록 포화가 날아들 때 행동을 취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개장 전일 시간 전에 일어난다. 관심 종목 리스트와 관련한 알람을 이미 전날 장이 끝나고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개장 후 첫 45분간은 대체로 의미 없는 움직임들이나 밤사이 뉴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 시간이므로 별다른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갭 상승이라면 금방 갭이 메꾸어지게 될 것이고 소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며 나타난 캡 하락이라면 매수의 기회가 된다. 상당한 거래량과 함께 발생한 갭 상승과 하락이라면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일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매 거래일 시장이 열리기 전과 닫은 후 2시간 동안 그리고 트레이딩 시간. 개장 전과 마감 후 트레이딩은 경기 전 경기 영상을 미리 보는 것과 같다. 미식축구 감독님 중 한 분이 항상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열쇠들을 잘 읽고 알고 있어야 해. 그러면 경기가 내 눈앞에서 느리게 펼쳐질 거고 너는 뒤에서 쫓지 않고 액션이 일어날 바로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을 수가 있어. 개장 전과 마감 후 시간 일과에서 제가 얻는 바죠. 저는 시장이 열리기 전 무엇을 어느 곳에서 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는 없고 생각 없이 단지 행동만 취합니다. 아침이 되면 제가 보유한 모든 열려있는 포지션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어 관심 종목 리스트를 검토하고 오늘 행동을 취할 만한 종목들에 대한 알람을 설정합니다. 저는 알람까지 설정한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실제로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를 결정했다면 몇 주를 살지도 계산해 놓습니다. 저는 언제나 시장을 공부하는 평생 학습자이죠. 3. 고빈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함. 4. 트레이딩은 어느 부분이 매력적이었나요? 무엇이 오랜 기간 이어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나요? 각자의 에피소드 별로 중요하지 않음. 5. 꾸준히 수익을 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6년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에게 자존심 따위는 치워버려. 목표는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옳아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마침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옆에 잠시 밀어두고 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지키고 그러고 나니 크고 또 꾸준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실수를 공부한 후 극단적으로 원칙을 따르기로 했고 그 후 성공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2년이 걸렸다. 트레이딩을 잘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령을 터득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트레이딩의 성공은 올바른 방법과 자금 운영,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작은 자아, 그리고 규율을 따르는 엄청난 단련에서 시작됩니다. 주식이 하루라도 심하게 불안정하면 바로 나온다 다짐했다. 어떤 주식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려 했고 장중에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트레이딩을 성공해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 뉴스는 믿지 않는다.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식의 가격 반응과 거래량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저히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꽤 이해하게 되자 점차 수익이 증가하게 되었다. 6. 대규모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나요?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겠어요? 사실 큰 뮤추얼 펀드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과 스피드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대형 기관들은 크루즈선을 조종하고 작은 트레이더들은 쾌속선의 조종타를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가 누구의 수를 더 능가할 것 같습니까? 그 시작은 내가 정말 원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형 기관들은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해야 할 자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드나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기관 매수를 감지할 수 있는 눈만 갖춘다면 매수가 실행되기 전에 재빠르게 움직여 먼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들은 미디어를 손끝으로 조종하여 개미를 턴다. 큰 손들은 이 모든 행동을 시중하게 설계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인 트레이더들은 큰 손에 비해 훨씬 빨리 포지션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으므로 기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변할 때 개인 트레이더는 매우 빨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7. 직장이 있어서 종가 기준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투자자도 성공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까요? 기계적인 스톱 가격을 정해야 한다. 하루 종일 스크린 앞에 앉아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수익률을 갉아먹는 것이다. 제가 큰 수익을 거둔 때는 중장기로 보유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데이 트레이딩보다 중장기 트레이딩이 더 알맞았습니다. 요즘은 직업이 있어도 스마트폰 덕분에 세상이 좋아졌다. 실시간으로 호가 뜨는 것을 보며 거래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본인의 트레이딩 스타일에 적합한 주식을 선택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8. 장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면 포지션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손실 제한 주문 넣어둔다. 스톱 절하면 매수와 매도 모두 스톱 가격을 전날 밤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들려오는 잡음에 노출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과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가격 화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거래량과 가격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 앞에 스크린이 없다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 다소 긴 투자 기간을 성정해 놓고 거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당일 하루짜리 스톱을 설정해 놓을 겁니다. 9.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마진이나 옵션을 이용하나요? 이제는 안 한다 불리하다. 옵션은 안 한다 시간가치 잠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마진을 사용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콜옵션을 쓸만한 주식이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고통받을 수 있다. 초보는 옵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을 때만 마진을 씁니다. 투자가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매우 급격한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만 옵션 이용.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10. 트레이딩은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나 학습 곡선은 얼마나 길게 잡아야 하나? 경험을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학습 곡선은 5년은 봐야 한다.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하려면 많은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성격도 갖춰야 하죠. 극단적으로 규칙을 따르고 집중하고 겸손하고 배울 의지가 있어야 하고 위험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배울 수 있지만 리스크를 떠안고 가룡기가 부족하면 매수 어렵다. 혹은 자존심만 강하고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학습 기간은 2년 정도 걸리고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실수를 해야 하고 그 실수에서 배워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옳은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5년은 전문적으로 시간을 쏟고 적어도 완전한 시장 주기를 한 번은 경험해야 할 겁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적인 사람이 적당한 수준까지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학습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라는 토니 로빈스의 말이 있다. 2년에서 10년 사이의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포기할 겁니다. 11.
적은 돈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수료 낮아지고 정보 접근성도 좋아졌으니까 평평한 운동장이다. 주식 트레이더가 되기 아주 좋은 시기이다.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만 보지 말고 자신만의 트레이딩 방법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수해서 배우고 엄격하게 스스로의 규칙을 지키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모든 신규 트레이더에게 많은 돈보다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라고 권할 겁니다. 타이밍과 솜씨 연마하고 본인의 규칙을 벗어나 행동하지 않을 단단한 정신력을 지닐 수 있다면 작은 계좌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매일 밤 그리고 주말에 숙제하듯이 공부한다면 말이죠. 2장 종목 선택. 1. 상승 잠재력이 큰 모멘텀 주식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개별 종목의 초과 수익 상부 강도 개념. 로버트 레비가 쓴 상대 강도라는 개념. 이 트레이딩을 고려하는 최소 거래량 기준이 있나요? 하루에 10, 30만 주 이따금 5만 주만 거래되는 주식도 매수한다. 큰 수익을 내는 주식 중 몇몇은 한 번도 못 들어본 주식일 겁니다. 단 조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의 포지션만 거래해야 합니다. 크게 이익을 낸 거래는 대부분 비교적 작은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이 거래되는 일평균 거래량에 맞춰서 거래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빨리 포지션을 털고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 고수마다 1일 거래량 추정 기준이 다른 모습을 알 수 있다. 3. 다크풀 때문에 거래량 분석이 달라진 적이 있나요? 없다. 거래량 분석을 하지 않으면 기술적 분석의 큰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모멘텀 투자에서 거래량은 아기를 위한 모유나 마찬가지이다. 주가 움직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인 셈이다. 다크풀이 생기고 정착된 이래로 개인적으로 별다른 큰 영향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 분석에서 거래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적 단계 물량이 쌓이며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로 보이는 추식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이 일어나는 날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며 매도가 일어나는 날도 찾아봅니다. 사저가 매수 기술을 이용하나요? 아니요, 떨어지는 칼을 절대 잡지 않는다. 제 경험상 그럴 때는 항상 손실로 이어졌다. 과거 20년 동안 제가 보유한 주식 중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며 제 돈의 95%를 만들어준 주식은 모두 매우 견고한 기반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었다. 가격 제한은 어떤가요? 저가 주식을 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고가의 종목을 거래할 때와 들게 하나요? 저가 매수보다 $1짜리가 0달러가 될 확률이 더 크다. 저가 주식을 사람들이 수량을 많이 매집하는데 반대로 해야 한다. 저가 주식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수량을 줄여야 한다. 대부분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다. 모멘텀으로 거래할 때는 상대 강도 높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만 거래한다. 6개별 주식을 선정할 때 상향식으로 탐색하나요? 아니면 시장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먼저 찾고 그룹 내에서 개별 종목을 고르나요? 30년 전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향식 투자자였다. 일반적인 시장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그룹을 찾고 그 그룹 안에서 마침내 주식을 찾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상위 그룹이 강세장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미 좋은 주식들은 가격이 치솟은 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 움직임을 보이는 진정한 시장 주도주를 계속 놓치고 있어서요. 그래서 트레이딩 절차를 뒤집었더니 수익률이 극적으로 좋아졌다. 이 방법이 잘 통하는 이유는 주도그룹이 문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시장 주도주는 조정이 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룹별 움직임을 찾고 집중할 그룹을 선택한 후 해당 그룹 내에서 주도주에 집중한다. 개별 주식부터 찾는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목록에 추가하고 이를 통해 전체 테마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7. 주도산업 그룹은 어떻게 찾나요?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이 최고의 그룹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 나스닥이 200일선과 51선을 밑돌고 있다면 200일선과 51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살펴볼 만합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그 종목들이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룹을 검색하지 않고 강세가 나타나는 종목을 검색한 다음 떠오르는 그룹이나 테마가 있는지를 봅니다. 8. 공모주도 거래하나요? 거래 이력이 거의 없는 종목의 경우 모멘텀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저는 공모주는 최소 34주는 지켜본다 되도록이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삽니다. 신규 상장주를 살 때 최고의 기회는 시장 환경이 나빠서 아무도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생깁니다.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베이스에서 다져진 신규 상장주의 주가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
새로운 고지대에 가장 먼저 진입하곤 합니다. 공모주를 거래하지만 상장 당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 이상적으로는 몇 달간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매수를 고려합니다. 9. 라지캡 선택 기준이 스몰캡 선택 기준과 다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라지캡은 대기업 주식, 스몰캡은 소기업 주식. 라지캡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을 때는 약세장을 벗어나고 있을 때 혹은 조정이 한창 일어날 때예요. 스몰캡은 신고가에 가까울 때 보통 거래하는데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굳이 대중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저가에 매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보다 성장률이 더 낮다. 연매출액이 초단위인 회사는 2천억 달러인 회사에 비해 매출액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어렵다. 라지캡 회사들은 더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들어가고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 비해 가격 변동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라지캡은 제가 찾고 있는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10주식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나요? 숏으로 전환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잡기도 하나요? 롱숏을 동시에 거래하는 일은 거의 없고 롱이나 현금을 보유한다. 약세장에서는 숏 포지션을 위주로 거래한다. 롱과 숏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세가 매우 드물다. 시장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추세가 보이면 그 방향에 기대해야 합니다. 횡보장에서는 어떤 방향이건 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저는 대부분 롱 포지션에서 돈을 벌었고 약세장에서는 벤치로 나가 쉴 때가 많았습니다. 10일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선호 종목을 거래하려고 다른 종목. 거래는 보류한 채 선호하는 주식에서 매수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선호하는 종목은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제 의견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거래에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시장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의견은 종종 틀릴 수 있다. 다른 종목들이 제가 찾고자 하는 특징을 모두 보이며 매수 포인트를 뚫는다면 저는 바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선호 종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베이스를 탈출하는 새로운 종목이 다음 대박 주식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라면 선호 종목보다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나는 새 주식을 거래하겠어요. 먼저 움직이는 주식을 거래한다. 3장 포지션 규모 1. 보통 주식을 몇 개 보유하나요? 적은 수의 주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다양한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꾸준히 거두기 어렵다. 최대 25%까지 포지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확신을 가진 것은 25%까지 키운다. 수학적으로 2대1의 승률을 가진 트레이더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25%이다. 10개를 초과하려 하지 않는다. 보유 종목의 개수. 시장에 따라 다르다. 강세장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강세장인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라면 22개까지 보유 가능. 전형적인 시장 8개 내지 10개. 시장이 변덕스러우면 모두 정리. 저는 단 몇 개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신고가가 속출하고 또 상당수 종목이 신고가를 향해 가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강세가 보여야 합니다. 보통 한 거래당 위험 노출 금액이 자본 대비 얼마인가요? 1.25%에서 2.5% 사이입니다. 예를 들면 5% 스톱 가격으로 25%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제가 가진 총자본의 1.25%가 리스크에 노출되겠죠? 거래당 최대 총자본의 1%가 노출된다. 10개의 종목에서 10% 되면 자른다. 8%대에 자르면 1% 미만의 손실에 해당하고 대부분 8%에서 손절한다. 3. 자본을 다 쓴다면 보유 포지션이 몇 개쯤 될까요? 12개 이상 되는 일은 드물고 가장 좋은 종목 48개에 되도록 많은 자금을 넣으려 합니다. 10개 이하 유지하려 한다. 초기 매수를 5%부터 하고 최대 10%까지 늘린다. 이후 포트폴리오에서 내 포지션이 얼마나 커질지는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이 좋은 상승이면 15%까지 늘리고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날 때는 20%로 비중을 높인다. 4. 최대 포지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주식에 계좌 전체를 넣은 적이 있나요? 최대치 최적의 비중은 25%이다. 초보자는 10% 정도이면 된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하루 만에 80%가 빠질 수도 있다. 너무 위험하다. 25%는 최대치로 절대로 포지션을 25%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거래가 잘 될수록 포지션을 키워야 한다.
다 날릴 수도 있다. 한 종목에 몰빵하면. 5.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최소 포지션이 자본금 대비 몇 %인가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스톱 가격에 도달하면 점진적으로 포지션 사이즈를 축소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최소 거래 규모랄 게 없죠. 하지만 보통 최소 5%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견고한 상승 추세에 있지 않으면 포지션을 5% 미만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거래가 성공적이라면 거기서 더 늘려갑니다. 유동성이 문제없으면 5% 들어간다. 유동성이 적으면 그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고. 6. 거래별 포지션 사이즈를 위험 노출 금액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일정 비율 기준인가요? 어떤 때는 거래에 들어가면서 이번 거래는 이 금액까지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율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에 발만 담그는 거래는 10%이고 거래가 잘 풀리면 포트폴리오의 25%를 최상위 종목 몇 개에 넣습니다. 저는 고정 비율로 투자합니다. 계좌 규모가 커져도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저는 새로 트레이딩에 들어갈 때마다 내일 당장 캡하락이 나타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계산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손실을 관리하고 싶지 거래 후에 관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잠재 손실 금액이 편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주식의 유동성을 따져봅니다. 갑작스럽게 하락할 경우 빠져나올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량 기업이라면 최대 20%까지 투자 가능하다. 7. 연중계좌 금액이 증가하면 포지션 크기를 같이 늘려갑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동일한 크기로 거래당 위험 노출 금액을 유지합니까? 전체 계좌 대비 관리한다. 포지션 크기는 전체 계좌에 대한 팩 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포지션은 전체 계좌의 10%로 시작한다. 투자가 성공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키우는 한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포지션을 줄이기보다는 충분히 방어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0%의 확률에서 진입하고 50%의 확률 진입 구간은 흘려보내는 방식. 구체적으로 과거의 트레이딩을 참고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좌 잔고가 최고점 대비 얼마의 비율로 떨어지는지를 구합니다. 하락폭이 어느 선인지가 결정되면 그 선을 훨씬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포지션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2 방법 좋구만. -8. 대규모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필요한가요? 리스크가 낮을수록 더 큰 포지션을 편안하게 떠안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손절값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종목의 유동성이 얼마나 큰지. 포커게임과 비슷하다. 최상위 패인 에이스와 킹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세븐 페어에서는 부분적인 관심만 줍니다. 또 성공적인 거래는 계속해서 쌓아두고 싶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피라미딩 방법으로 기존 이익이 있을 때 계단식으로 리스크를 추가합니다. 그날 당일의 갭과 거래량 선물 추이의 기울기와 당일 추이로 에이스, 킹, 퀸 플러시 등 촉보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패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거지. 6등급으로 나눈다고 해보자. 최상위 1, 2등급은 언제나 진입하는 거야. 3, 4등급은 총 자산의 50%만 진입하는 거야 맥스로. 5.6등급은 진입을 안 하던가 25%만 진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족보 나누기를 해야 한다. 단연간의 트레이딩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강한 거래량과 엄청난 실적을 보이는 공격적인 종목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단계까지 강세와 약세, 차트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매번 거래에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레이크아웃을 뚫고 나가는 강렬한 상승세의 주식이라도 조기에 문제가 생겨 약세형 차트 패턴을 보이고 경신호가 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미세한 차트상의 움직임에 의한 신호일지라도 포지션의 30, 50%는 바로 줄이거나 완전히 매도합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래는 또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성공의 반복을 해야 한다. 9. 거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질적 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한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투자 가치가 높다면 이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포지션 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하나요?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러 이유로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과 변동성. 문제 주식이 작으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다른 한 가지는 나의 트레이딩 리듬인데 수익을 내는 거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크게 거래할 만한 종목이더라도 보통은 작게 들어갑니다. 형성된 거래 조건의 질은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 그리고 회사의 실적에 달려있다. 더 좋은 종목일수록 가격 움직임이 강하고 매출과 순이익이 탄탄하다.
브레이크아웃이 있기 2주 전에 팽팽한 거래 구간 밀집 구간이 나타난다면 포지션을 계획한 만큼 빠르게 모두 매수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에 강한 가격 움직임과 회사의 탄탄한 재무 상태가 동반되어야만 크게 성공할 거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가격 기반과 함께 변동성도 주요 요인입니다. 가격 기반이 얼마나 길게 다져졌는지, 매우 높은 가격선에서 길게 늘어진 국면의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는 베이스인지 등이 다음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장중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라면 제 돈을 투자할 만합니다. 견고한 베이스에서 더 멀리 움직일수록 거래에 더 많은 자금을 쏟을 겁니다. 이런 주식은 큰 움직임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이미 아주 많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포지션을 동일한 크기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자산군이나 전략을 막론하고 본인이 가장 확신하는 아이디어에 가장 큰 자금을 투여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면을 본 다음 펀더멘털과 종목이 속한 그룹을 봅니다. 최상의 조건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거죠. 최근 트레이딩의 결과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위험 노출 정도, 그리고 유동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가끔 좋은 트레이딩 조건이 큰 포지션을 할애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회사 주식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만큼 포지션을 취합니다. 사장 기술적 분석 1. 관심 단계에서 실제 매수 단계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매수 전에 구체적으로 가격, 거래량의 어떤 면을 보나요?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거래량이 말라가고 매도가 없는 진공상태의 밀집 지역을 파악해야 한다. 변동성 축소 패턴을 찾아야 한다. 주식이 저항을 만나면 가격이 횡보하는 통합 단계에 들어가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형성된다. 이것은 초수익 성장주 투자 그림 한 장이 100마디 설명보다 낫다라는 장을 참고하면 좋다. 매수 전에 나타나는 가격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종목이 움직임을 보이기 일주일 혹은 그 이전부터 조용하고 경색된 가격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밀집 구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상승기 후 일정 구간을 횡보하는 질서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추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적 좁은 구간을 횡보하며 추세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 보통 상승기 전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이 이상적이며 평균 이하이면 더 좋다. 매수 방아쇠를 당긴다는 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이미 정해둔 상태에서 특정 가격에 도달한 종목들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은 좀 더 지켜본다. 일반적으로 결정은 장이 시작되기 전에 내립니다. 이 강세장에서 가격 움직임이 좋다면 펀더멘털이 좋지 않더라도 투자하나요? 차트가 강하다면 회사 재무 상태와 실적이 떨어지는 주식이라도 거래할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가 움직임이 실적을 자주 선행하는데 특히 강세장의 끝무렵에 그러하다. 3. 펀더멘털은 안 좋은데 상대 강도가 52주 최고치라면 시장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높은 상대 강도에는 상응하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도주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주도주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시장 대비 그리고 경장회사들 대비 좋은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식입니다. 14. 브레이크아웃이나 피벗 포인트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매수하고 거래량이 나중에 따라오는 걸 확인하나요? 저는 가격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도하면 되니까요. 펀더멘탈이 좋고 베이스가 제대로 다져졌다면 작은 규모로 우선 매수할 것이다. 나중에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 증가하면 추가로 매수할 것이다. 거래량이 미량 수준인데 대량으로 매도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래량이 밀려 들어올 때 매수해야 한다. 장마감 때 혹은 거래량이 확연히 드러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움직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이 시작할 때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후에 페이스를 찾아가는 주식이 많습니다. 16. 매수 후 거래량, 유입이 멈추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최대 매도 유예 기간을 정해놓나요? 주가가 오르고 있고 주식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거래량이 적어도 보유한다 하지만 주가가 반전되면 빨리 팔고 나올 것이다. 수익을 내는 종목이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거래량을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스톱 가격을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고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가격 및 거래량 움직임과 관련해서 베이스에서 나오고 첫 이틀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났다면 저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격 움직임에 따라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격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해당 종목에 유입되지 않아도 가격이 버티고
있거나 상승한다면 거래를 이어갈 겁니다. 17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난 날의 거래량에 대해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평균 거래량 기간이나 일정 비율 같은 것이 있나요? 50일 평균 거래량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거래량을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50일 평균 거래량의 50% 이상 같은 기준을 쓰기도 한다. 최소 25% 거래량이 증가하면 되고 200%가 증가한다면 대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18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풀백으로 돌아서거나 브레이크아웃 구간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느 선까지 허락을 허용합니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후퇴하면 손실 처리. 그게 아니라면 58%는 손실 감수.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바로 풀백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 강세 주식의 특징이 아니다. 최소 3일간에 이어지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나타나는 브레이크아웃이 좋다. 이것은 대형 기관이 참전했다는 뜻이다. 경마에서 이기고 있는 말은 출발 게이트가 열리면 절대 게이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안겨줄 우승 주식도 마찬가지다. 브레이크아웃 영역으로 풀백이 일어나는 것은 꽤나 정상적이어서 스톱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바로 해당 종목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브레이크아웃 가격대에 자주 재진입하는데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봅니다. 19 보통 거래 요건이나 차트 패턴을 몇 개 정도 설정합니까? 대부분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꼭대기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선을 뚫고 움직이면 매수하세요. 신고점을 형성하기 전에는 매우 단단한 가격 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특정한 기술적 패턴이 얼마나 구간이 지속되었는지, 각각의 피봇 포인트와 저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가 신고점에 얼마나 가까운지 등에 따라 변형됩니다. 5장 펀더멘털 분석. 1. 펀더멘털 요건이 갖춰진 주식을 찾은 후 차트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저는 차트를 먼저 보고 장기 추세를 찾아봅니다. 저는 개별 종목 차트를 가장 의지합니다. 단순히 차트가 좋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펀더멘털이 단단한 주식을 보유할 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은데 기왕이면 최고의 조건 해야 한다.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주식들은 언제나 차트 패턴으로 찾았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펀더멘털이 어떻든 간에 매수는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매수에 들어가기 전 보통 리서치에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펀더멘털에 열심히 한 만큼 해당 종목을 믿고 싶게 된다. 1990년 초대형 손실 단두번으로 계좌가 거의 사라질 뻔했는데 그 이후로 리서치는 그만두었다. 지금은 전적으로 가격 움직임만 봅니다. 시장이 어떤 주식을 사라 어떤 주식을 피하라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리서치 사간의 80%를 시장을 따라가는 데 씁니다. 3. 리서치나 뉴스는 어디서 보십니까? 뉴스를 실제 트레이딩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로 외부 의견 없이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트레이딩한다. 4. 하루에 조사하거나 훑어보는 주식이 보통 몇 개인가요? 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300, 400개의 차트를 본다. 300, 500개의 종목 차트를 보고 얼마 되지 않는 5, 10개의 주식만 펀더멘털까지 살펴본다. 5. 지금도 오래전 시장을 움직였던 힘과 같은 힘이 시장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나요? 물론이다.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전부이다. 모두가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를 원한다. 6. 숏 포지션을 취할 때 펀더멘털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나요? 숏에 들어갈 때는 기술적인 면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3개월 이상 꼭대기를 형성하는 종목은 매출과 이익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숏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할 거면 기술적 분석에서 숏 포지션을 받쳐주는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7. 실적 모멘텀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최근 4분기 동안 분기별 이익 성장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또한 이익이 몇 년간 지속된 범위를 깨고 상승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익 성장이 매출 성장보다 가속화된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4종목이 상승세에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압니다. 상승세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200일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롱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적과 재무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기간 하향하는 주식은 매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간 하락세인 주식에 포지션을 취하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20일, 50일, 200일 이평선이 정배열인 종목을 매수한다.
모두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편이다. 오스토캐스틱 MACD ATR 등 이용하는 지표가 있나요? 가격 거래량 이평선 순이익 매출 이익률만 본다. 스토캐스틱 같은 걸 자기 걸로 만들면 이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본인은 안 한다고 한다. 스토캐스틱과 MACD를 본다. 하지만 대체로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 움직임의 조합 및 회사의 재무 정보 등 펀더멘털에 의존. 수많은 지표를 보면 어지러워진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ATR 수치가 단기 선물 거래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 6.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매수할 때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가격과 거래량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장 대비, 또 같은 그룹의 타 종목 대비 개별 주식의 상대 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이 어떤 점수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재무 상태와 실적이 좋아도 가격과 거래량 움직임이 형성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의 가격 패턴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 강도, 상보 강도 역시 중요하다. 7.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들어갈 때 풀백과 브레이크 아웃 중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나요? 대부분의 풀백 매수는 브레이크 아웃이 생기기 전 주가가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들어갑니다. 현재 시장에 따라 다르다. 변덕스러운 시장이라면 브레이크 아웃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성공했다 해도 이후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풀백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브레이크 아웃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풀백만 기다리면 큰 움직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브레이크 아웃이 제일 좋고 풀백도 좋다. 브레이크 아웃이 좋은 건 여건이 좋은 상승장에서 브레이크 아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 높은 가격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브레이크 아웃이 좋다. 8. 브레이크 아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횡보 구간을 벗어날 때를 말한다. 전일 고점을 매수 포인트로 이용한다면 해당 고점이 브레이크 아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어떤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브레이크 아웃은 횡보 구간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저는 그 베이스가 최소 4주 이상인 것을 좋아합니다. 거래량은 25% 이상 늘어야 하고 100% 이상 증가한 거래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움직임이다. 브레이크 아웃은 어떤 것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칭합니다. 추세선일 수도 있고 고점 또는 다른 종류의 변곡점을 뚫는 돌파세일 수도 있다. 최소한 변곡점은 깨고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익 또는 매출의 상승세가 일정 수준을 뚫고 상승하는 펀더멘털상의 브레이크 아웃도 있습니다. 9베이스 구간으로 되돌아가는 거짓 브레이크 아웃을 많이 겪었는데요. 매수 지점 가격에 10, 20센트 정도 더 얹으면 거짓 브레이크 아웃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물량을 한 가격에 살 필요는 없다. 분할 매수하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더 추가한다. 거짓 브레이크 아웃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이런 리스크는 내재하기 마련이다.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브레이크 아웃이 견고하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훨씬 많다. 정고점과 전저점은 기술적으로 좀 뻔한 가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마켓 메이커가 몰려 브레이크 아웃이 깨지는 경향이 있다. 10. 주가가 횡보할 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가가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일반적으로 돌파가 나와야 들어간다. 쓸 수 없는 돈을 깔고 앉아 있고 싶지는 않다. 횡보 구간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10일 거래량이 적은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주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가 빈곤하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적은 거래량이 동반한다는 이유로 팔지는 않을 것이다. 빈혈기 있는 거래량으로도 때로는 꽤 멀리 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기관이 사고 팔아야 시장에서 해당 종목이 움직입니다. 기관은 큰 물량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서 풀백이 오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를 뚫고 나올 때는 50일 평균 거래량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거래량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주로 가격 움직임과 연계해서 거래량을 봅니다. 한 해로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브레이크 아웃을 보였는데 미미하게 오른 신고가로 장을 마감했다면 신고가 가격대에 같은 규모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는 뜻이기에 저는 이 브레이크 아웃을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신고가를 연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저라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왕이거든요. 12. 전일 거래 범위에서 시초가가 형성되었고 매수 포인트를 돌파하고 상승했지만 마감대는 평균이나 그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다면 주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했다고 해서 해당 종목을 팔지는 않는다. 때때로 거래량이 다음날 혹은 며칠 뒤에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브레이크 아웃이 적은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 후에도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줄여야 한다. 장마감 시점에 거래량을 볼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겁니다. 이상적이라면 거래량이 나와야 하니까요. 거래량은 많을수록 더 오래 지속될수록 더 좋습니다. 거래량이 주식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매수 포인트를 넘어선 주가가 미미하게 오르거나 거래량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저는 손을 딱 붙들어 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13 주가가 일찍부터 움직이는데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장중 거래량을 추산해 봅니다. 만약 지금이 오전 10시 30분이고 하루 거래량이 평균 50만 주인 주식이 벌써 17만 주가 거래되었다면 그날 거래량은 거의 100만 주에 준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라면 저는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증가세가 지속되었는지를 마감 시세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내가 복귀하면서 기록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 굿이 30분의 선물 거래량 얼마면 상, 중, 하에 해당하는지 파악. 이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가 10시 11시 선물 추이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수치와 시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하면서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과거 거래량 대비 현재 거래량을 보았을 때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면 들어간다. 14. 브레이크아웃이나 피벗 포인트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매수하고 거래량이 나중에 따라오는 걸 확인하나요? 저는 가격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도하면 되니까요. 펀더멘탈이 좋고 베이스가 제대로 다져졌다면 작은 규모로 우선 매수할 것이다. 나중에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 증가하면 추가로 매수할 것이다. 거래량이 미량 수준인데 대량으로 매수 매도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래량이 밀려 들어올 때 매수해야 한다. 장마감 때 혹은 거래량이 확연히 드러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움직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이 시작할 때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후에 페이스를 찾아가는 주식이 많습니다. 16 매수 후 거래량, 유입이 멈추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최대 매도 유예 기간을 정해놓나요? 주가가 오르고 있고 주식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거래량이 적어도 보유한다. 하지만 주가가 반전되면 빨리 팔고 나올 것이다. 수익을 내는 종목이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거래량을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스톱 가격을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고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가격 및 거래량 움직임과 관련해서 베이스에서 나오고 첫 이틀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났다면 저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격 움직임에 따라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격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해당 종목에 유입되지 않아도 가격이 버티고 있거나 상승한다면 거래를 이어갈 겁니다. 17 브레이크 아웃이 나타난 날의 거래량에 대해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평균 거래량 기간이나 일정 비율 같은 것이 있나요? 50일 평균 거래량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거래량을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50일 평균 거래량의 50% 이상 같은 기준을 쓰기도 한다. 최소 25% 거래량이 증가하면 되고 200%가 증가한다면 대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18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풀백으로 돌아서거나 브레이크아웃 구간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느 선까지 허락을 허용합니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후퇴하면 손실 처리. 그게 아니라면 58%는 손실 감수.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바로 풀백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 강세 주식의 특징이 아니다. 최소 3일간에 이어지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나타나는 브레이크아웃이 좋다. 이것은 대형 기관이 참전했다는 뜻이다. 경마에서 이기고 있는 말은 출발 게이트가 열리면 절대 게이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안겨줄 우승 주식도 마찬가지다. 브레이크아웃 영역으로 풀백이 일어나는 것은 꽤나 정상적이어서 스톱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바로 해당 종목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브레이크아웃 가격대에 자주 재진입하는데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봅니다. 19 보통 거래 요건이나 차트 패턴을 몇 개 정도 설정합니까? 대부분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꼭대기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선을 뚫고 움직이면 매수하세요. 신고점을 형성하기 전에는 매우 단단한 가격 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특정한 기술적 패턴이 얼마나 구간이 지속되었는지, 각각의 피벗 포인트와 저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가 신고점에 얼마나 가까운지 등에 따라 변형됩니다. 5장 펀더멘털 분석. 1. 펀더멘털 요건이 갖춰진 주식을 찾은 후 차트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저는 차트를 먼저 보고 장기 추세를 찾아봅니다. 저는 개별 종목 차트를 가장 의지합니다. 단순히 차트가 좋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펀더멘털이 단단한 주식을 보유할 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은데 기왕이면 최고의 조건 해야 한다.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주식들은 언제나 차트 패턴으로 찾았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펀더멘털이 어떻든 간에 매수는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매수에 들어가기 전 보통 리서치에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펀더멘털에 열심히 한 만큼 해당 종목을 믿고 싶게 된다. 1990년 초대형 손실 단두번으로 계좌가 거의 사라질 뻔했는데 그 이후로 리서치는 그만두었다. 지금은 전적으로 가격 움직임만 봅니다. 시장이 어떤 주식을 사라 어떤 주식을 피하라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리서치 사간의 80%를 시장을 따라가는 데 씁니다. 3. 리서치나 뉴스는 어디서 보십니까? 뉴스를 실제 트레이딩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로 외부 의견 없이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트레이딩한다. 4. 하루에 조사하거나 훑어보는 주식이 보통 몇 개인가요? 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300, 400개의 차트를 본다. 300, 500개의 종목 차트를 보고 얼마 되지 않는 5, 10개의 주식만 펀더멘털까지 살펴본다. 지금도 오래전 시장을 움직였던 힘과 같은 힘이 시장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나요? 물론이다.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전부이다. 모두가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회사를 원한다. 6숏 포지션을 취할 때 펀더멘털에서 어떤 부분을 보시나요? 숏에 들어갈 때는 기술적인 면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3개월 이상 꼭대기를 형성하는 종목은 매출과 이익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숏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할 거면 기술적 분석에서 숏 포지션을 받쳐주는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7. 실적 모멘텀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최근 4분기 동안 분기별 이익 성장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또한 이익이 몇 년간 지속된 범위를 깨고 상승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익 성장이 매출 성장보다 가속화된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8. 높은 성장률 또는 가속화되는 성장률이 필요한가요? 괜찮은 이익 성장세를 보이지만 매출은 둔화되었다면 성장세는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매출이 성장해야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한다. 구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활용합니까? 이익률이 확대되는 것이 좋다. 이익은 개선되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종목의 경우 이익률 확대로 인해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요. 이익이 좋아질 때 매출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익 성장은 언젠가 한계에 이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종목이 속한 산업의 타 주식과 비교할 때 꼭 봐야 하는 겁니다. 1517% 또는 그 이상의 롤을 가진 주식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10. 모멘텀 주식은 고성장고 PE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PE 모멘텀 주식을 찾은 적이 있나요? PE는 잘 신경 쓰지 않는다. 낮은 PE로는 모멘텀 주식을 거의 찾지 못할 겁니다. 11분기 이익과 장기 성장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둘 다 필요한가요? 모두 필요 없나요? 과거 성장은 단순히 백미러로 들여다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분기 성장률에 집중하세요. 일반적으로 현재 성장률이 과거 성장률보다 높다면 괜찮은 주식입니다. 최고의 상황은 이번 분기와 장기 성장률 둘 다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죠. 하지만 저는 분기 성장률 상승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분기 성장률 상승 종목 중 추세 전환 국면에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시장 1. 트레이딩 기법을 인덱스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식에만 적용하나요? 인덱스 대비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거래합니다. 만약 나스닥이 10% 움직인다면 주도주들은 같은 기간에 50배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인덱스보다는 개별 주식을 선호한다. 거래량과 차트 패턴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방법은 주식부터 상품, 인덱스 통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다. 인덱스 자체가 개별 주식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무의미한 가격, 움직임 같은 잡음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신없이 쥐고 흔들 장을 휩쓸어버리는 가격, 급등락 및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가끔 매우 강한 강세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덜한 듯할 때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인덱스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아주 낮은 시점이라고 느낄 때만 그렇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엄격한 스톱 가격을 설정하고 거래합니다. 보통은
시장이 좋으면 아주 좋은 종목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덱스를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주식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편인가요? 시장을 측정하는 수단이나 지켜보는 지표는 있나요? 제주된 관심은 개별 종목입니다. 거래할 종목이 없으면 지표나 모델이 알려주는 건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리지 말아라는 말이 있다. 시장 전반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시장의 하향세를 알리는 경고등이 깜빡거린다고 보유. 종목을 모두 매도할 정도로 시장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와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들의 움직임 외에 마법의 지표라는 건 없습니다. 저에게는 차트 패턴과 가격 움직임이 전부입니다. 3시장에서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할 주식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주식 트레이딩은 앞으로 나올 움직임을 예측하고 나서 예측에 옳고 그름이 증명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롱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세 시장 예측으로 관점을 바꾸어도 종목 스스로 스톱 가격에 매도되고 포지션이 정리되기를 기다립니다. 웬만해서는 제 의견에 근거해서 모든 보유 물량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스톱에 여유를 두지 않고 단단히 걸어서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둘 포지션이 저절로 정리되도록 합니다. 스톱을 설정해 놓아도 버티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조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유했던 주식이 풀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실을 낸 종목이 첫 번째로 내보낼 주식입니다. 매수 경과가 좋지 않았다면 시장 환경이 나쁠 때는 더욱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겁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면 가장 힘이 빠진 종목부터 가장 강한 종목까지 순서대로 매도를 진행하면서 포지션을 줄여갑니다. 우수한 종목은 대부분 시장 하락세에 저항합니다. 이런 종목은 다음 상승장이 시작되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보유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 매도 신호가 나오면 뗄 수 있다면 부엌 싱크대 장까지 떼다 팔 정도로 모든 걸 동시에 팔아치웁니다. 주식이 시장과 함께 추락하기 전에 당장 파세요. 시장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신호에 따라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스톱 가격을 건드리면 그때 팝니다. 4. 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한 개 종목의 이익을 실현하는 편인가요? 이때 손익분기 전 가격으로 스톱 가격을 조정하나요? 아니면 처음 설정해 놓은 손절 가격에서 스톱 거래가 일어나도록 놔두나요? 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느끼면 투자 규모를 삭감하기 위해서 한 개 종목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가장 먼저 내보내는 종목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고 그 다음은 한 개 종목 마지막은 수익률 최상위의 종목입니다. 시장이 나빠질 때와 달리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저는 60, 80%는 줄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지지 기반을 회복하면 강력한 종목들을 다시 추가합니다. 시장은 하향세인 상황에서 좋은 상향 차트가 보인다면 그 주식을 사나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나요? 조정 국면 더 안 좋게는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거나 거래를 한다고 해도 평소보다 가볍게 할 겁니다. 시장의 주요 지수들이 축적 구간을 가리키고 주식이 제 기준에서 건설적으로 정렬하고 있다면 저는 파일럿 매수, 시험 삼아 해보는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물결을 따라 두 번째 물결의 주식들이 정렬할 때까지 트레이딩 규모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파일럿 매수로 수익을 보고 두 번째 물결이 생긴다는 가정 아래요. 일반적이라면 이때쯤 지수들이 추가 신호들을 내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초기 매수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확인되면 가속 페달을 밟고 꽤 빠르게 보유량을 늘립니다. 하락장이어도 제가 찾는 모든 특징을 갖춘 주식이라면 저는 매수에 들어갑니다. 최악의 약세장에서도 강력한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은 종종 추세를 거스릅니다. 물론 그런 주식은 아주 소수여서 선별해야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저한테는 정북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향세일 때 90%의 경우는 매수를 피합니다. 하지만 23%의 깜짝 하락이라면 적당한 폭의 하락장에서 돌파세를 보이고 있는 주도주 매수에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있는 매우 드문 환경도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하향세일 때 가끔 오르는 금, 또는 시장이 하락세일 때 가격이 올라가는 인버스 ETF 종목 같은 경우입니다. 성장주나 모멘텀주는 보통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와 같이 움직입니다. 6. 시장이 분산 단계인지 축적 단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시장에서 강한 매도가 보이면서 거래량이 확대될 때는 분산 거래량이 많은 매도, 종목 또는 시장이 포화 상태임을 가리키며 수요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하네로
기관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큰 매도 물량을 하루 또는 며칠 동안 나누어서 팔 때 분산이 관찰된다. 반대가 축적 단계이다. 내가 보유한 종목을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재확인한다. 저는 주요 시장 지수가 보여주는 가격과 거래량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봅니다. 제가 자금의 몇 퍼센트를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이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날이 나타나면 포트폴리오 규모와 보유 주식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롱 포지션을 취할 때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순풍을 타지 못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의미거든요. 7. 어떤 면을 보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합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유 주식의 수익을 내는 것이 제 주요 측정 기준입니다. 보유 종목 중 트레이딩을 위한 요소가 잘 배치된 게 보이면 매수에 들어갑니다. 거래가 잘 풀리면 더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거래가 잘 안 풀리면 보유 물량을 줄이고 종목 개수도 줄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래가 잘 풀릴 때 포지션을 늘리고 안 풀릴 때 포지션을 줄이면 결국 내가 가장 잘할 때 가장 큰 규모로 거래하게 되고 가장 못할 때 가장 작은 규모로 거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손실을 피하고 큰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많은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하고 또 새로운 주도주가 출현하면 새로운 상승 국면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날 때 더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패턴의 차트를 알아보는 것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익을 분석하고 연준이 무엇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모두 갖춘 기술 종합 세트를 갖게 되면 가속 페달을 언제 밟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연준이 확장 정책을 펴고 첫 몇 년 동안 그리고 경기 침체 후 회사들의 이익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주식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저의 실제 트레이딩이 받쳐줄 때만 위험 노출 금액을 한 단계 높입니다. 지수나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잘 될 것 같은 주식이 많이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견인을 해줄 만한 성공적인 시험 거래 없이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8. FTD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돌파세를 형성했다면 그 주식을 매수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FTD 발생 전에 계획한 포지션 전량을 매수하겠습니까? 약세장이나 제법 큰 조정이 온 다음에 이대 시장이 바닥을 벗어나고 새로운 상승 국면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나 지표 뉴스보다는 개별 주식에 더 의존합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시장보다 훨씬 앞서서 움직이기도 하죠. 시장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재거래 기준에 부합하는 주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 선고는 주식에 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주요 지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식 자체에만 집중하면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지 않다면 10%가 아닌 5%의 포지션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잘 진행된다면 재빨리 포지션을 추가하겠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매우 방어적인 태세였다면 저는 항상 물에 발만 담그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확인되기 전에 매수에 들어가지만 평소보다 적은 위험 노출 금액만큼 사고 한두 개의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다소 빠르게 위험 노출 금액과 허용 위험 수준을 높일 겁니다. 7장 진입 요건 1. 매수를 고려할 때 주식의 어떤 측면을 관심 있게 봅니까? 펀더멘털 관점으로는 박스권 탈출 후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익성장률을 관심 있게 봅니다. 이익성장이 분기마다 가속되고 성장세가 도드라진 돌파의 해가 보여야 합니다. 매출 또한 증가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으로 본다면 낮은 위험 진입 지점들을 통하는 견고한 베이스에서 나온 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이 과거에 강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많은 경우 처음 움직임이 나올 때는 매수하지 않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나온 움직임에서 들어갑니다. 저는 이익과 매출이 명확하게 잘 나오는 축적 단계에 있는 주식을 찾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거래량의 지지를 받는 장기 상승 추세였다가 질서 정연하게 통합 구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에 매수하나요? 아니면 부분 매수 후 점진적으로 추가 매수하나요? 주가가 좋지 않게 움직일 때는 점진적으로 매도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모두 파나요? 아주 조금만 사고 잘 되면 거래 늘린다. 거래가 잘 될 때는 한 큐로 점수를 탑바는 당구 선수처럼 거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감을 잡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린다.
처음에는 5% 사고 거래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10%를 늘리는 식입니다. 매도는 모든 종류의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합니다. 만약 지지선이 모두 깨지는 상황이면 한 번에 팝니다.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냈고 마감 후 거래 시간에 갭 상승이 나왔다면 해당 종목을 베이스 5% 이내 가격으로 매수할 겁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후에는 주식수를 2배 늘리고 주가가 잘 버티는지 확인할 겁니다. 유동성이 전부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크게 하는 사람들에게 점진적 매수는 매우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거래량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아웃이 나타나면 물량의 40%를 살 겁니다. 거래량 및 가격 움직임이 계속해서 우호적이라면 당일 추가로 20%를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추가 매수하기 전 하루 이틀은 기다립니다. 만약 처음 매수한 다음날 주가가 잠잠하다면 좁은 베이스 형성 후 상승세가 재가속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 앞서 말한 순서의 반대로 포지션을 줄일 겁니다. 주가가 추락하거나 아주 변덕스럽다면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고 물량을 한 번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시험 매수 혹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데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기술적인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너무 일찍 매수한다고 느낀다면 작은 규모로 사고 추가 매수를 생각할 겁니다. 거래가 잘 풀리고 상황이 각별히 마음에 들면 포지션을 가득 채워 매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에 있어서는 포지션이 클 경우 점진적으로 합니다. 다만 스톱 가격에 여유가 없고 포지션에서 나가야 할 게 확실하다면 한 번에 다 정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브레이크 아웃이 나타났을 때 돌파 가격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나요? 혹은 종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저는 장중에 삽니다. 변곡점이 깨지면 저는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한 매수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2-30센트 높습니다. 200원, 300원 높게 산다. 주식이 돌파하는 곳에 돌파점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가격보다 1센트 비싸게 삽니다. 장중에 브레이크 아웃이 형성되면 작은 포지션으로 매수하고 그날 가격 거래폭의 상반 구간에서 종가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나머지 포지션을 매수합니다. 만약 베이스가 완벽하게 형성되었고 거래량도 많다면 장중에 매수를 할 겁니다. 또한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고점에 가깝게 마감될 것 같으면 첫날 포지션의 50%가 될 때까지 추가 매수할 겁니다. 종가를 기다리면 주식은 다 떠난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아웃이나 변곡 구간보다 10-20센트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나 봅니다. 거래량이 있고 전체 시장이 금방 움직인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추가로 담습니다. 시장 움직임의 막바지에 놓인 베이스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거래하기에는 다소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후기 베이스에서 사야겠다면 연타로 얻어맞지 않도록 포지션을 작게 가져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시장과 주식이 각각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종합해서 볼 때 가장 잘 맞힐 수 있습니다. 때때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거래하지 않는 상태로 큰 트레이딩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트레이더의 가장 큰 실수가 매일 거래 몇 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저기 주식에 몇천 주씩 갖고 있는 소수의 노련한 트레이더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통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큰 규모로 거래하려면 엄청나게 견고한 베이스를 형성하고 난 후 하루에 수백만 주가 거래되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 필요합니다. 13개월간 매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적일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따르는 거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수를 하려고 장 마감까지 때를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명확한 가격 포인트가 있을 때는 종가가 브레이크 아웃 가격대보다 높은지를 확인하기는 합니다. 자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알람을 맞춰놓고 포지션에 들어가기 전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죠. 매물이 많이 나온 건 좋아하지 않는다. 매물이 많으면 거래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현금 보유 상태에서 전액 투자 단계까지 어떻게 넘어갑니까? 주식이 저를 안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주가가 거래 요건을 충족하고 매수 포인트를 따라 움직이면 저는 순차적으로 사들입니다. 저는 선호 종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호 종목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장 주도주가 탐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이고 불가지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차트와 리서치를 믿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식을 사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결국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들 겁니다.
살만한 주식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지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시장의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느끼는데 매수할 주식을 10개도 못 찾았다면 스파이나 QQQ를 사서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나는 주식을 찾을 때마다 ETF 보유분을 덜어냅니다. 23일 안에 보유 자금의 80%를 투자했다면 정말 중대한 수를 놓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같은 때라면 마진을 써서 모든 투자금을 거는 건 대단히 강력한 상승세의 장에서만 고려할 겁니다. 분할 매수했는데 상승한다. 더 매수하고 분할 매수했는데 손절했다. 그러면 비중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경험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5만원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만약 15개 중 5개의 관심 종목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매수 또는 추가 매수할 모든 종목에 알람을 설정합니다. 만약 모두 동시에 돌파세를 보이면 회사의 이익과 종목의 과거, 가격 상승 실적을 기준으로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삽니다. 6. 진입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리버무어가 말하는 최소 저항선을 찾습니다. 최소 저항선이란 매물이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성숙한 가격 구간을 말합니다. 매물이 제한적이고 종목에 대한 수요가 크면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와요. 제가 이용하는 진입 지점은 2개입니다. 하나는 주가가 고점과 가깝게 있을 때, 다른 하나는 주가가 풀백이 있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받쳐주는 사상 최고가가 최고의 진입 구간입니다. 시장이 과매도 상태이거나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라면 주요 추세, 전환막대 차트 또는 하락 채널 혹은 외지 한쪽이 좁아지는 쐐기형 모양으로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차트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7. 최근 손실본 종목을 거래하기도 하나요? 여러분의 재진입 계획은 무엇입니까? 손절매로 자동 정리된 주식에도 자주 다시 들어갑니다. 물론 해당 종목이 저위험 진입 지점을 다시 만들고 있을 때의 하나입니다. 이런 관심 종목을 지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는 프로와 초보 트레이더의 주요한 차이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 특정 시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는 한번 시도해보고 성공적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만 프로는 몇 번 연속으로 실패한 종목이나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초보들은 특정 시장이나 주식이 작정하고 본인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생각은 맞았지만 스톱을 너무 일찍 혹은 빡빡하게 걸었던 거고, 그러니 종목이 심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재진입을 위해 해당 종목을 레이더망에 남겨둘 겁니다. 팔거래가 예상치 못하게 종료된 후 당일 주가가 최초 진입 가격을 다시 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때는 자동 손절된 종목에 당일 다시 들어가겠죠. 이는 전적으로 종목이 어떻게 거래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진입 가격에 너무 가깝게 스톱을 설정해 놓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변동성이 아주 심한 종목일 테고, 그렇다면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 겁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은 눈이 빠지게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들어간 당일 강제 종료된 거래 종목에는 거의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때때로 종목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지만 포지션을 완전히 다 정리했다면 거의 항상 다음날까지 기다립니다. 9. 모멘텀 주식에 들어갈 때 풀백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20일 또는 50일 이동평균선으로 사고 납니다. 일반적으로 견고한 통합 구간에서 나온 브레이크아웃 이후 자가가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으로 후퇴할 때 살 겁니다. 하지만 풀백에 사더라도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 사지, 하강할 때는 절대 사지 않아요. 주가는 저의 트레이딩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유념하세요. 트레이딩이 주가가 후퇴할 때 사면 되는 쉬운 거였다면 모두가 부유한 트레이더가 되었겠죠. 이 방법은 매우 명확하고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이고, 어떤 때는 특정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초기 주도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풀백에서 살 수 있지만 이동평균선일 필요는 없다. MACD나 스토캐스틱 같은 지표가 주가가 후퇴한 후 다시 올라갈 준비가 되었을 때를 꽤 잘 알려줍니다. 저는 주가가 후퇴할 때 가격 및 거래량의 특징을 주시해서 풀백이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도 찾습니다. 풀백에 사는 것이 브레이크아웃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강세에 있던 주식이 10일 또는 21일 이동평균선까지 후퇴한다면 이상적인 상황일 겁니다. 저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50일, 150일 이동평균선도 잘 맞을 수 있지만 풀백 매수를 고려한다면 저한테는 10일, 21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는 한 물론입니다. 한 예로 이동평균선 가격 또는 그 근처 가격의 지정가 매수 주문을 맹목적으로 걸어놓지는 않겠지만 평균 주가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평균선에 튀어오르면 사겠죠. 맹목적으로 매수하면 평균 주가가 지지하지 않는 상황 모두에서 틀림없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등을 기다리면 떨어지는 칼을 피하게 되죠.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트레이드 성공 가능성을 생각하면 싸게 사는 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10.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에 대해 해줄 조언이 있나요?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포지션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최적의 포지션 규모로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매수 규모보다 작게 시작했고 첫 진입 이후 새로운 저위험 진입 시점이 출현한다면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이른 아침 매수를 시작하고 장 마감 시각에 강한 상승세가 있다면 포지션을 다 채울 때까지 위험 노출 금액을 늘리기도 할 겁니다. 초기 매수 이후 가격 움직임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거래량이 계속 괜찮게 나오면 포지션을 늘릴 겁니다. 가격이 정체되고 마감 때 거래량도 줄고 부진하면 포지션을 늘릴 필요가 없죠. 저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만 추가합니다. 1년에 한두 개 좋은 종목만 있으면 훌륭한 투자 실적을 낼 수 있지만 잘 통제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는 첫 번째 움직임 이후 새로운 베이스를 형성했을 때만 합니다. 물론 따라오는 다음 베이스들에서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길 때는 포트폴리오의 20-25%까지 포지션을 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포지션은 가격 상승과 베이스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추가 매수로 만들어집니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건 기본적으로 평균가를 높이는 겁니다. 만약 투자 등급 하향 또는 2차 공모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손실 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거래량과 시장이 좋다면 변곡점 가격 혹은 그보다 신란만큼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상승을 기다리세요. 강세가 지속되고 거래량이 있는 상승 구간에 있을 때 파세요. 월가는 분명 주식에 굶주려 있을 거고 엄청난 거래량으로 신속하게 주가를 밀어올릴 겁니다. 저는 이런 주식에 브레이크아웃이 올 때 대량으로 들어가고 며칠 쉰 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을 성공적으로 많이 해보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험과 관련해서 인간의 본성상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낮은 가격에 소유하면 그걸 더 높은 가격에 더 사는 걸 잘못하는 거라고 느껴요. 기회가 있었을 때 더 싸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주가가 처음 진입한 가격 혹은 그 이하로 후퇴했을 때만 추가로 매수했다면 제가 경험한 최고의 트레이드는 거의 전부 없어지고 최악의 트레이드 목록만 늘어날 겁니다. 다음 방법을 머리에 잘 새기고 몸에 뵐 때까지 여러 번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할 거예요. 위험을 많이 추가하지 않도록 피라미딩을 하는 겁니다. 기존 거래 수익을 추가 매수에 이용해서 전반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훨씬 높이세요. 11. 갭이 나올 때 매수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개장 후 여러분의 매수 지점을 벗어나는 곳에 갭이 형성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보통 저는 갭을 뒤쫓지 않습니다. 제 매수 지점보다 몇 퍼센트 이상의 차이로 갭 상승이 일어났다면 해당 종목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갭 거래는 실적 발표 후 커다란 베이스 위로 갭이 뜨고 변곡점에서 너무 멀지 않은 가격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적이 정말 좋으면 주가가 훨씬 더 오르고 저에게도 수익을 바로 안겨줄 거예요. 반면 전일 저가보다 낮게 갭이 뜨면 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상승장악형 패턴을 만들어야만 할 겁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갭을 만들면 무릎 반사 반응을 하듯이 바로 뛰어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저는 계획대로 마음속에 그려놓은 대로 일이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도 그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갭이 제 매수 지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갭에 매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주가가 제 매수 지점보다 5% 이상 높다면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갭이 나타나는 상황에는 작은 베이스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베이스의 변곡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살 겁니다. 첫 갭이 떴을 때 주식을 쓸어 담았다고 할 정도로 매수하지는 않고 대신 제가 평소 매수하는 규모의 20%만 사고 다음날 움직임을 볼 겁니다. 갭이 잘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상황이 안정되어 보이면 매수할 물량을 대부분을 둘째, 셋째 날에 살 겁니다.
갭이 떴을 때 매수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갭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갭이 의도했던 브레이크아웃 가격대를 지나쳤지만 아주 멀리는 가지 않아서 손절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차 정도인 거고요. 다른 시나리오는 회사가 경이적인 실적을 냈다고 생각할 때 매우 엄격한 스톱 가격으로 갭에 매수하고 앞으로 빠른 시간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8장 위험관리. 1. 스톱 가격 배치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만한 위험이라고 판단되면 차트가 악화되지 않는 한 보유하려고 합니다. 반면 너무 위험이 큰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 비율로 스톱 가격을 결정합니다. 때때로 금액 기준으로 바꿔서 일정 위험 노출 금액으로 고정해 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포지션 규모도 따라서 재조정합니다. 손실률 기준으로 구하거나 종목의 최근 지지선 근처 가격으로 정합니다. 매수 지점. 바로 아래 적당한 베이스가 있다면 거래에서 나아가야 할 절대적인 가격을 알려주는 것이니 가장 좋습니다. 합리적인 스톱 가격 결정을 위해 하는 첫 번째 작업은 차트에서 11선이나 21일선 이동평균선을 찾아봅니다. 이들 중 하나가 깨지면 저는 보통 매도하거나 보유량을 줄입니다. 총자본금 최대 위험 허용치를 비율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내 자본금의 2.5% 이상은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거래 하나당 총 자본금의 0.75%, 1.25%를 위험에 노출합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간단한 방법은 만약 25%짜리 포지션을 매수한다면 손절 가격을 10%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자본금의 2.5%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5% 손절 가격이라면 자본금의 1.25%일 거고요. 10% 포지션 규모의 10% 손실에 해당하는 최대 1%일 겁니다. 저는 단지 한 포지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실패를 초래하지 않기만 바랍니다. 3. 엄격하게 스톱 가격을 설정해 놓았는데 갭이 출현하고 결국 하룻밤 보유해야 하는 경우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매일 밤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가지 않는 한 갭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완화시킬 수는 있죠. 포지션 규모 조절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과거 36개월 이내에 시가에 큰 캡다운이 나타난 적이 있는 종목을 사는 경우, 데이비드 라이언의 말을 빌리자면 연쇄 캡 생성기를 보유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종목의 질도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트레이더들에게 수면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까지 팔라고 말합니다. 이걸 수면을 결정하는 배교인이라고 합니다. FOMC 같은 이슈 전에는 포지션을 줄여놓는다. 트레이딩 인생에서 괴물 같은 캡다운 몇 개로 고생했지만 강력한 강세장에서 밤새, 그리고 주말 동안 보유했을 때 훨씬 저에게 유리하게 풀려서요. 시장이 건강하고 선별 기준이 좋다면 갭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4. 스톱 설정과 관련해서 10% 손절 설정 1개와 5% 손절 설정 2개 중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거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더 작은 손실과 올바른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겠습니다. 10% 손실은 저에게 패배 또는 최대 스톱 가격입니다. 이렇게 큰 손실은 거래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손실이 클수록 여러분의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됩니다. 저는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5% 2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5분석을 잘못해서 실패한 거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엄격하게 원칙을 따르지 못했을 때 손실을 내는 거래가 나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서 확장 단계에서 너무 올랐거나 베이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주식을 삽니다.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하고 첫날부터 상승세를 타면 보통 거래가 성공적입니다. 6. 주가가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손실을 기록할 때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줄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포지션을 한꺼번에 매도하나요? 주가가 스톱 가격을 만나면 전체 포지션을 즉시 매도합니다. 때때로 평균 손실률이 스톱 1개만 설정할 때 손실률과 일치하도록 스톱을 여러 단계로 쌓아놓기도 합니다. 스톱 쌓기는 거래일 부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점차 더 적은 손실이 나는 가격에서 손절매되고 한 번에 조금씩 보통 30% 또는 50%씩 손실이 낮아집니다. 한 번에 판다. 포지션이 클수록 더 많은 단계로 나누어 매도하려 합니다. 포지션이 작고 주가가 초기 설정한 손절 가격에 다다르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언제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 포지션 전체를 그냥 팝니다.
포지션이 조금 크다면 주가가 역행할 때마다 조금씩 팝니다. 7. 브로커를 통해 손절 주문을 미리 넣어 놓나요? 아니면 멘탈 스톱으로 거래하나요? 시장 조성자들이 스톱 주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갭다운으로 장이 시작될 때요. 저는 스톱 가격을 장중에만 넣습니다. 하루를 넘기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거래를 시작하고 첫 45분 동안은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수가 하루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그때 나오기 때문에 손은 묶어놓고 뉴스를 읽고 그저 지켜만 봅니다. 아침 움직임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페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죠. 8. 주가가 돌파세를 형성했지만 명백한 지지선이 가격의 1520% 밑에 있다면 어떤 스톱을 사용합니까? 10%라면 위험을 충분히 제어하면서 수익을 위한 여유도 넉넉한 정도일까요? 10% 손실이 나기 전에 포지션에서 나와야 한다. 저는 종목이 10%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지가 어디에 나타났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절대 15-20%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지지선이 스톱 가격으로 쓰기에 너무 멀리 있다면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에서 단순하게 팩 분율로 하면 됩니다. 10% 손절이라면 저는 지금쯤 파산했을 겁니다. 23% 손절이 제가 평소에 쓰는 것에 가까워요. 저는 브레이크 아웃에서 힘없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스톱 가격 근처도 가지 않은 가격에 팝니다. 굴러떨어져서 바등되는 주식을 뭐하러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망할 거는 약해 빠진 브레이크 아웃에서 갈팡질팡할 때 당장 팔아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저는 안 하지만 이미 확장이 진행된 주식을 사는 상황인 것 같네요. 굉장히 뚜렷하고 여유가 없는 스톱 가격대가 안 보이는 종목을 산다면 제 평균 손실을 기준으로 팩 분율 스톱을 정하는 게 좋겠고 자동 손절매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평소보다 적게 시작할 겁니다. 9. 주가가 기력이 약한 거래량으로 스톱 가격을 친다면 어떻게 하나요? 팔고 손실을 차단합니까? 아니면 버티고 여유를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주가가 스톱 가격을 친다면 저는 나갑니다. 제 목표는 제 계좌가 수학적으로 말이 되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달라져도 계산은 달라질 게 없어요. 팝니다. 주식에 여유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의 모든 손실에 대해 합리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손실이 커진다. 10. 가격이 출렁거리는 시장에서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험 노출 금액을 줄이고 작은 규모로 거래한다. 또 브레이크아웃 때만큼은 아니지만 풀백이 있을 때는 주도주를 더 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거래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래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면 억지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널뛰기 장근처에는 안 까는 것이 좋다. 거래 규모를 작게 해야 한다. 11.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20달러에 매수하고 19달러에 스톱을 걸어놨지만 뉴스로 인해 15달러의 캡 하락이 나타난 경우라며 주가가 스톱 가격에 왔다면 저는 팝니다. 가격이 미끄러지는 건 트레이딩에서 항상 있는 일이다. 종종 갭 가격이 저점이 되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손실이 이미 크게 난 상황에서 과잉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30분은 기다릴 겁니다. 당일 하락폭의 50% 이상 회복하며 빠르게 상승한다면 하루 더 갖고 있으면서 추가 랠리가 있는지 보겠죠. 반대로 첫 30분에 가격이 저점을 만들면 거래에서 나옵니다. 구장 거래 관리. 1. 핵심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거래하나요? 저는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저위험 진입 지점에서 과대 포지션을 잡고 주가가 빨리 오르면 초과 보유분을 덜어내면서 단기 수익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적인 수익을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져요. 반대로 과대 포지션을 잡았는데 시장이 예상과는 반대로 간다면 초과 무게를 재빨리 덜어냅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안 흘러갈 때 비중을 확대하면 안 되고 잘 풀려갈 때 비중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최근 성공했던 거래, 실패했던 거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볼 거 없음. 3. 거래는 얼마나 길게 보시나요? 보통 모멘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합니까? 평균적으로 성공 종목은 실패 종목에 비해 2-3주 더 보유합니다. 성공 종목들은 23분기 드물게는 몇 년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보통 큰 주가 움직임은 12년 내에 나타납니다. 스윙 위주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조정장에서는 포지션을 끌고 가지 않는다. 성공 종목은 몇 주에서 몇 달, 실패 종목은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성공 종목은 가능한 오래 보유하려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아요. 매수 후 괜찮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경우 종목을 오래 보유할 때 거래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은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간 보유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매수한 다음날 주가 손절 가격을 친다면 저는 팔고 나갈 겁니다. 보유 기간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강세인지, 또 강세장이라면 금방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세장에서는 강한 주식들을 보통 90일 이상 보유하는데 때때로 훨씬 짧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실패 종목은 하루 길면 이틀 가져갑니다. 실패한 거래는 23일, 성공한 거래는 89일 정도. 저는 항상 손실은 매우 빨리 실현하고 수익은 이와 달리 거의 실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진입할 때 단기 거래로 시작하는데 이후 가격 움직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상황을 좋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포지션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가 결정됩니다. 4. 포지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합니까? 거의 안 한다. 손실이 나고 있는 포지션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는 풀백에 매수할 때인데, 그때조차 상승할 때 그리고 주가가 초기 매수 가격과 매우 가까울 때만 합니다. 저는 큰 손실을 보이는 종목은 절대로 더 사지 않아요. 손실은 암과 같은 것이다. 도려내야 할 것이지 더할 것이 아니다. 가격이 진입가격 대비 얼마나 올랐을 때 더 이상 추매를 안 할 정도의 확장 단계라고 생각하나요? 강한 상승장이라면 초기 매수 가격 대비 10% 상승 가격까지 매수할 겁니다. 약세장이고 상승 움직임이 따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5%가 제한도이다. 20% 올랐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물량을 추가하는 일은 없다. 베이스에서 돌파했을 때처럼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6. 큰 수익을 낸 종목이 거래 요건을 다시 충족할 때 추가 매수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전보다는 작게 매수합니다. 평균 단가를 높이고 싶지 않거든요. 추가 매수한다. 종목이 큰 수익을 냈다면 다시 거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미 다 팔아버린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브레이크아웃에서는 초기 상승 때보다 가격이 더 비싸니까 아마 덜 사겠죠? 기관들이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에서 충분한 물량을 사지 않았을 때 수요 대부분을 몰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라서 첫 번째 브레이크아웃이 보통 가장 좋습니다. 7. 세금 목적으로 안 팔고 싶을 때 큰 수익이 난 종목을 해지하기 위해서 혹은 시장의 풀백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때 풋옵션을 사기도 하나요? 거의 안 한다.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8. 원하는 수익에 도달했을 때 트레일링 스톱으로 점진적으로 매도합니까? 스톱 가격이면 한 번에 매도한다. 보통 주가가 오른 날 강세에 매도하고 꼭대기를 지나기 전 포지션을 상당히 정리하거나 포지션에서 완전히 나오려고 한다. 완전히 포지션을 정리하는 건 이평선 21일선이 깨지면 완전히 나온다. 큰 규모로 거래하거나 거래가 뜸한 종목을 거래할 때는 거래량 유무와 상관없이 하락하는 날보다 상당한 강세가 지속된 후 거래량이 치솟을 때를 이용해 포지션을 줄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을 하지 않고 이상적으로는 주가가 강세일 때 점진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 9. 시장을 종일 지켜볼 수 없을 때 트레일링 스톱을 이용해야 할까요? 너무 일찍 설정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수익점에 도달할 때 그때가 스톱 가격을 설정할 때이다. 상승이 가파를수록 주가가 더 많이 후퇴하기 때문에 스톱을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팩 분율로 스톱 가격을 설정하지 않지만 이평선, 추세선 그리고 거래량은 스톱 가격에 이용합니다. 10. 목표 수익 달성에 가까워졌을 때 스톱 가격을 조정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스톱 가격을 손익분기점으로 조정하나요? 아니면 처음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나요? 주가가 상당폭 오르면 당연히 스톱 가격을 최소 손익분기점까지 옮길 겁니다. 저는 큰 수익이 손실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수익이 위험 노출 금액의 배수 혹은 평균 수익 이상이 되면 수익을 보호하고자 절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거래 방향으로만 스톱을 조정합니다. 주가가 5% 넘게 상승했으면 최초 매수 때 설정한 가격보다는 손익분기점 혹은 최소 그와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최초 매수 가격 기준으로 잠재적인 손실을 증가시키는 스톱 가격으로는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주가가 평균 성공 수익을 넘어섰다면 수익을 손실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는 투자 철학과 트레이딩 계획에 따라 스톱 손익분기점으로 옮길 겁니다. 11. 종목이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부분적으로 정리하나요? 아니면 차트상 팔아야 할 때만 파시나요? 차트가 지지 가격을 깰 때 팔려고 합니다.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경마장에서 출발할 때
우승말을 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2. 스톱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파실 건가요? 조기 매도는 어떤 이유로 합니까? 저는 규칙 위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세를 보이거나 상당한 거래량으로 다시 후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회, 4회 연속 지지 움직임 없이 전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해도 규칙 위반이고, 돌파 직후 21이동 평균선보다 더 안 좋게는 51선 아래에서 마감해도 규칙 위반입니다.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진 날이 올라간 날보다 많아도 역시 규칙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 위반은 조기 매도한다. 약세가 파악되면 팔고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을 매수한다. 13. 실수 또는 결정을 잘못 내려서 주식을 판 적도 있나요? 실수했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팔아야 한다. 돈이 쌓이는 거론하지 실수를 쌓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실수했다는 걸 알면서 보유하는 건 논리적이지 못하다. 14.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수익률 좋은 주식의 매도 시기를, 특히 상승 추세가 그대로일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고정된 수익률은 없습니다. 괜찮은 수익이 손실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최초 스톱 가격을 고수합니다. 반면 수익이 꽤 생겼다면 수익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톱 주문을 걸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킵니다. 강세 가격에 이미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겠죠.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주도주처럼 보이는 종목의 포지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체 포지션을 매도하고 나면 다음 나타날 큰 상승을 놓칠 수 있거든요. 상승의 각도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영역에서 더 많이 확장된 상태일수록 시간 여유를 줄입니다. 차트가 더 가파르게 보일수록 더 큰 변동성이 있다는 걸 내포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결국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후퇴 없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면 더 큰 규모의 풀백이 정상적입니다. 만약 풀백을 겪고 싶지 않다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은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 저는 고정된 비율보다는 풀백이 일어날 때의 거래량을 더 봅니다. 만약 종목이 풀백 없이 20% 상승했다면 상승의 3분의 2는 내어주면 안 됩니다. 10%는 먹으라는 소리구만. 더 심하게 후퇴할수록 더 강하게 반등해야 합니다. 가격 움직임은 얼마나 많이 후퇴했는지와 관계없이 이상적으로 항상 상승 방향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한 채 후퇴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최소한 현재 축적 단계에는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15. 수익을 내는 종목이 강세일 때 이익을 실현하는 것과 계속 보유하는 사이의 미묘한 출타기를 어떻게 합니까? 위험 대비 보상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팝니다. 새로운 강세장의 초기에는 수익률이 좋은 주식들은 계속 놔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는 포지션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많게는 75% 내에서 포지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더 큰 움직임을 위해서 보유합니다. 새로 나타난 주도주라면 트레일링 매도 가격으로 51선을 이용할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몇 달을 더 상승하는데 어떤 종목은 일이 빠르게 상승하고 쭉 떨어질 수도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의 포지션은 줄이는 게 좋다. 주가가 오르면 50%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초기 매수 가격대로 돌아가면 나머지 반을 팔고 있다. 16. 포지션을 매도해서 스윙 트레이딩 이익을 실현하는 대신 큰 움직임을 위해서 계속 보유할 때도 있나요? 트레이딩 스타일을 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거두면서 잘되고 있는 종목의 수익보다 손실을 더 작게 유지하는 거예요. 보유하기 가장 좋은 때는 새로운 강세장의 초기이고 매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보통 몇 년 후인 강세장의 후기입니다. 강세장의 시작이고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면 보유. 연준이 이자율을 내릴 때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편이다. 17. 타임스톱을 사용하기도 하나요? 저의 타임스톱은 최초 진입 시점과 저의 예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타는 6시 5분 기차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어느덧 7시 45분이 되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에서라면 저의 예상과 실제 일어나는 일의 차이가 기준이 됩니다. 저는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 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단지 그것만으로 주식을 팔 이유가 됩니다. 움직임이 오래된 고무줄 같다면 포지션을 줄입니다. 타임스톱과 비슷한 개념이죠. 트레이딩 기간이 짧을수록 타임스톱을 더 많이 씁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타임스톱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트레이딩 기간이 늘어나면서 스톱 가격을 고수하는 편입니다.
18. 실적 기간에는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적 발표 때 종목을 보유하나요? 포지션을 줄이나요? 아니면 매도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보유하고 스톱 가격 밑으로 갭이 출현하면 즉시 파나요? 실적 시즌에 큰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는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주가 급락은 항상 매도한다. 제 원칙은 실적 발표처럼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큰 포지션을 절대로 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다면 포지션 사이즈를 줄일 겁니다. 19. 자금이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새 주식이 생기는 경우 기존 포지션을 파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먼저 파나요? 수익이 가장 높은 것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장 저조한 것부터인가요? 손실부터 판다. 20.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의 포지션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보유 기간을 특별히 늘릴 것이다. 부분적으로 매도하고 나머지를 보유할 수도 있다. 매우 강한 종목을 단기적인 확장 단계에서 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강세장 초기에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상당한 상승을 앞둔 시장의 주도주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한다. 주가가 여전히 강세일 때 포지션을 줄이는 것이 좋다. 20% 수익 구간에서 포지션을 줄여 수익 확보하고 나머지는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21일 이평선 같은 다양한 스톱 관련 전략을 고수합니다. 20일. 성공적인 거래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떤 종류의 매도 신호를 이용하나요?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매수한 지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파는 게 목표다. 부담하는 위험보다 더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관리한다는 건 거래량이 동반된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선이 깨지거나 21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거나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것 같은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종목이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는 21일 선이 깨졌거나 굉장히 가파른 높이에 있는 추세선을 선호합니다. 십장심리 1. 거래를 과도하게 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요? 충동적인 거래는 내 계획에 없다. 기준에 따라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본인의 의견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스스로 허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면 점점 더 작은 규모로 거래합니다. 잘 풀릴 때는 거래에 계속 들어가고 잘 안 될 때는 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분석 마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행동을 취하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작은 규모로 거래하기를 권합니다. 거래가 편안해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작게 거래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적당한 수준에서 손절하고 지나치게 큰 손실을 경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손실은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망가뜨릴 것이고 결국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세한 수치까지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종목이 설정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그때 거래에 들어가세요.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거래에 들어갈지 말지 과도하게 두려워한다면 작은 포지션으로 거래하면 된다. 풋과 콜을 이용하면 된다. 작은 거라도 좋다. 쌓인 성공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트레이더는 종종 자신이 가진 종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주가가 10일 이동평균선처럼 높이 움직이는 가격, 평균선을 깰 때 경계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곤 합니다.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선을 확실히 긋고 항상 그 선을 고수하면 됩니다. 모든 트레이더가 작은 규모라도 항상 포지션을 매수하는 일련의 시근죽 조건 세트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트레이딩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식은 죽먹기 거래나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이를 기초로 비슷한 거래를 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피라미딩하면서 거래를 늘리는 것입니다. 3. 큰 포지션을 위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자신감은 어떻게 갖나요? 작게 시작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거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겸손하게 시작하고 차근차근 자신감을 쌓는 것이 좋다. 성공이요 수익률이 좋은 주식 혹은 시장 움직임을 연이어 만나면서 얻은 경험 덕분에 큰 거래에 들어갈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4. 연속적인 손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트레이딩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더 작게 거래한다.
한 발 물러서서 장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눈에 띄는 수익이나 미실현 수익도 전혀 없다면 거래 횟수를 줄이거나 더 작은 규모로 거래하면서 위험을 줄일 겁니다. 같은 전략을 오랫동안 쓰는 것 같은데 투자 원칙에서 벗어나고 느슨해지는 스타일 표류를 어떻게 피했나요? 전략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전념해야 한다. 주식과 전략의 관계는 결혼과 비슷하다. 바람 피우는 등 배우자와의 삶에 전념하지 않으면 좋은 결혼은 못한다. 모멘텀 트레이딩을 한다. 6. 원칙에서 벗어날 때도 있나요? 무엇이 집중력을 떨어뜨렸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시나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실수해서 배우고 계획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실수를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긴밀히 이해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윌리엄 오닐 기본적인 고성장 주식 접근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신고가 거래를 할 때 성공적이다. 이 방법은 과거에 잘 작동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작동할 겁니다. 거래에서 얻어맞으면 돌아오게 된다. 저는 손실인식에 있어서는 절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7. 작은 손실 종목을 많이 샀더라도 큰 성공 종목 몇 개만 갖고 있는 걸 선호하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성공 주식 수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한가요? 작은 손실을 많이 입는 것이 좋다. 8. 시장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전략이 깨졌을 때를 어떻게 아나요? 그런 기간에는 많이 잃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전략이 다시 우세가 될 때를 대비해 자신을 점검합니다. 브레이크아웃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면 모멘텀 트레이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시장 조정 또는 종잡을 수 없는 주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 명백하면 몇 달 혹은 그 이상 옆으로 빠져서 추세를 기다릴 때입니다. 9. 여러분은 모두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나의 방법이 결국 잘 통할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방법을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전념해야 합니다. 시계 따위는 잊어버리세요. 쓸모있을 정도로 어떤 일을 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1년 후에도 감을 못 잡는다면 2년을 들이고 2년 후에도 감을 못 잡는다면 3년으로 그렇게 계속 시간을 들이세요.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못하면이라고 말한다면 벌써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삶은 조건 없이 전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시장을 벗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손실을 경험했을 때 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면 실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일단 실수를 고치고 나니 한 종류의 거래 조건만 써서 매수하는데 극도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거래 요건에는 신경 쓰지 않아서요. 그때 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추천했다. 10. 사후 분석을 합니까? 한다면 과정 그리고 정보를 트레이딩 항상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후 분석해야 한다. 차트의 사고판 지점을 간단히 표시하고 결과를 연구한다. 주식을 왜 샀는지, 현재 시장 환경은 어땠는지도 적어놓고 매도와 매수 기록에서 잘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들을 찾아 공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의 투자와 트레이딩 패턴을 공부하는 데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필기용 공책을 사서 모든 실수를 적었다. 10가지 황금 규칙과 트레이딩 비결이라는 책을 썼다. 돈을 잃는 트레이더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초라한 성적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이걸 안 합니다. 11장 마치며 1.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을 멈추는 거 말입니다. 차트가 매도를 외치는데 이번 딱 한 번만 그냥 가져가고 초과로 시간 여유를 더 줘야지 하는 거죠. 대참사로 직결된다. 저에게는 주요 원칙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 트레이딩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큰 손실 금지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무엇 잘못했는지를 분석하고 자아를 성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하기 싫어하죠. 신고가를 갱신하는 주식을 사는데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운데 자꾸 하다 보면 된다. 학습 곡선을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행착오인가요? 트레이딩 책인가요? 스승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나요?
전부 다 중요한데 제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원칙을 몸소 익혀야 됩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좋다.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시장의 마법사들,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 바이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어떤 것 그리고 모든 것, 나는 어떻게 2천만 달러를 벌었나, 이런 책들이 좋다. 3. 조언자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스승 좋다 하지만 올바른 걸 연습할 때만 완벽해질 수 있다. 누구에게 배울 건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4. 트레이딩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작은 움직임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파악하고 고쳤을 때, 좋은 생각과 접근 방법이 결합되었을 때의 힘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림세를 잘 관리하고 승리하는 전략을 고수할 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 상위 5개의 트레이딩 규칙은 무엇인가요? 1.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 항상 손절 주문과 함께 거래하고 들어가기 전 어디서 나갈지 안다. 2. 손실은 작게 유지하고 적당한 수익을 달성하면서 손익분기점을 지킨다. 3. 절대로 기대하는 수익보다 더 많은 위험을 치지 않는다. 4.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지 않는다. 5. 본인 트레이딩의 진실을 안다. 주기적으로 사후 분석을 수행한다. 1. 손실이 나는 거래는 잘라내고 손실은 작게 유지한다. 2. 원칙을 극단적으로 준수한다. 3. 연속적으로 손실을 다수 기록하면 거래 규모를 줄인다. 4. 절대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손실로 바꾸지 않는다. 5. 자금을 비성공적인 종목에서 성공 종목으로 옮긴다. 1. 절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주식이 내려가도록 두지 않는다. 2. 변곡 혹은 돌파 구간보다 35% 이상 높은 가격의 주식은 쫓지 않는다. 3. 옵션을 피한다. 4. 만족스러울 정도로 상승한 후에는 포지션의 크기를 줄인다. 5. 성공적인 종목에 집중하고 뒤처지는 종목은 내보낸다. 1. 항상 전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포지션 각각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평가하고 거래한다. 2. 큰 손실 후 또는 손실 기간에 있다면 항상 거래 규모를 줄인다. 3. 잘 작동하는 생각과 전략에 자본을 옮기고 효과가 없는 것에서는 줄인다. 4. 자본을 지키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두고 감정을 지킨다. 5. 매일 어등급 거래들로 트레이딩한다. 6.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선택 기준을 사용한다. 손절 거래를 하지 않는다. 잃고 있는 포지션에 추가한다. 수익을 지키지 않는다. 본인 트레이딩의 진실을 모른다. 복귀 안 한다. 전략을 지키지 못한다. 스타일 표류라는 걸 경험하고 너무 일찍 포기한다. 규율을 깬다. 규율을 따라야 임무가 완성된다. 7. 신규 트레이더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실수가 최고의 스승이다. 행동하고 경험을 얻어야 한다. 계획을 짜고 행동해라.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큰 난제는 전략을 고수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전략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죠. 실수해서 고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시장 방법 자신에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작동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